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오늘은 찬반이 뜨거운 낙태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낙태에 대한 제한적 허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 낙태 쟁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종교가 낙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또 반대로 낙태가 종교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두 분 대담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낙태 반대운동 연합회장이시며 또 보건복지부 낙태예방사회협의체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시는 김현철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기독교 생명윤리협회 사무총장이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인권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장보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에 속했으면서도 낙태율이 높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통계가 어떤지, 또 우리나라의 낙태율이 어떤지 김현철 회장님 잠깐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시청자들이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낙태가 불법인 나라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한 추정치인데요. 네. 그것도 정부에서 최초로 조사한 것이 2004년과 2009년 두 차례 있었는데 한 번은 연간 34만 건으로 한 번은 17만 건으로 굉장히 편차가 크게 나왔습니다. 흔히 낙태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낙태율은 15세에서 44세 사이의 가입 여성 1000명당 몇 건의 낙태 건수가 있냐인데 최소로 우리가 잡았을 때 15.6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베트남, 중국에 의해서 4위에 해당되죠. 그런데 더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출생아 대비 낙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임신을 했을 때 몇 명을 낳고 몇 명을 낙태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지인데요. 네. 그 통계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2004년 통계로는 47만 출산했을 때 34만 명을 낙태를 했고요. 2009년 조사에서는 44만 명을 출산할 때 17만 명을 낙태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에 대비 낙태율은 OECD 국가에서 1위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많이 낙태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것을 좀 더 시청자들이 체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 제가 사망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망 원인이 우리나라에 제일 뭐가 많냐 그러면 누구나 답을 하는 게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자살 등을 얘기할 겁니다. 그 사망률을 서로 비교하면 이런 그림으로 나옵니다. 암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것은 사실은 낙태를 빼고 항상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그거는 통계 안 잡히니까요. 근데 낙태까지 넣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확 바뀝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기들이 안 보이는 가운데 생명을 잃고 있죠. 그러니까 밑에 그 청색 지금 암부터 당뇨병까지를 다 합한 것보다도 많네요. 높죠. 그러니까 여기 숨겨진 죽음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장 변호사님, 우리나라가 지금 낙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낙태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낙태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오히려 낙태 방지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낙태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이제 법 체계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낙태죄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방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한적인 허용 부분이 되어 있는 모자보건법에 관한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낙태 형법에 관한 낙태 처벌 규정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자기 낙태죄하고 이제 동의 낙태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기 낙태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 결정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낙태하는 것이고 동의 낙태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인에 대한 조력을 받아서 이제 낙태를 갖다가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유형되고 그런 유형들이 한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죄를 갖다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낙태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태를 갖다가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그 법률로서 이제 모자보건법이 있는데요. 그 모자보건법의 태생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네. 모자보건법이 지금 1973년도 2월 8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은 그 산하 제한이라고 하는 정책적 인구 정책적 이 고려하고 또 맞물려져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태아에 대한 생명권에 대한 진중한 어떤 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모자보건법이 탄생한 것이 아니고 산하 제한이라고 하는 인구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모자보건법이 좀 편의적으로 이렇게 제정된 이런 측면이 좀 있다고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모자보건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모자보건법이 뭔지 모를 수 있는데. 모자보건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1조에도 이제 뭐 특히 규정이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1조에 보면은 이제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갖다가 이제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이런 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 내용을 갖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모자 산모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만 태아에 대한 생명권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이게 빠져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네. 보면은 이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라고 하는 조문을 두고 그 안에서 제한적으로 한 5개 항목을 두고 일정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낙태가 허용되어지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제 좀 이따가 더 이 모자보건법 관련해서 뭐 얘기할 수 있으면 좀 더 일단 얘기를 나누고 모자보건법이 사실은 이제 산모와 그리고 영유아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과연 이제 그 법이 얼마나 좋은 법인지는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 회장님께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통계 본 것처럼 이제 낙태율이 이렇게 낙태로 인해서 생명이 손상되는 게 그렇게 높은데 이제 많은 경우가 불법 낙태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불법 낙태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낙태에서 허용 기준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법 규정 안에 있는 합법은 한 4%고요. 4%? 대부분은 96%가 불법 낙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내내 가정이든 학교든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생명교육이나 성교육이 굉장히 부실했거나 부재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왜 많이 했을까 그 이유에 제일 첫 번째는 잘 모르고요. 일부 성교육을 받았다 해도 이게 안 보인 데서 일어나 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면 못 봤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쉬운 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 변호사님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인구 조절의 수단, 도구로서 낙태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성이나 많은 가족에서 낙태는 보편적인 경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에 대해서 전 국민이 도덕적으로 이제 둔감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낙태 사례를 보면 성생활 빈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성경험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은 개방돼서 성생활을 하는데 미혼자든 기혼자든 평균적으로 피임률이 40%의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제공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이런 성사회 풍토가 또 낙태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낙태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인구 조절 수단으로 사용됐다. 그 말은 상당히
모든 사회 분위기가 낙태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네.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는 얘기가 되겠고 요즘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생활 빈도나 또 성경험 그 연령이 낮아졌다 하면 그 전체가 또 하나의 성문화 분위기 조성과 관련이 풍토의 문제가 이제 크니까 개인이 혼자 뭐 저항하거나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사회 분위기 속에서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나면 낙태하니까 내 경우도 그냥 낙태하면 되겠지 이런 그 의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낙태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고 그러면 어떤 개인 뭐 윤리 차원에서 교육과 더불어서 또 사회를 어떻게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비교를 한다면 흡연이 얼마나 관대한 문화였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담배 권하는 사회인데 그렇죠. 요즘은 담배 피면 야만인 소리 듣게 돼. 그렇죠. 이게 10년 만에 바뀐 풍토거든요. 그러니까 낙태가 합법인 외국 같은 경우에 의사들이 낙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낙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인 낙태에서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낙태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법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같이 낙태가 기본적으로 불법인 국가에서도 사회 풍토가 왜곡되면 그렇죠. 그냥 뭐 책임지기 그렇죠. 싫으면 낙태해도 되는 것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의 문화 법의 의식보다는 오히려 이제 사회 의식이 더 앞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장 변호사님 그러면 또 뭐 낙태 원인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쪽에서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방금 김현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모자보건법상에 나와 있는 그 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갖다가 허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불법 낙태율이 95% 상당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경이로운 부분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유를 갖다가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그 이 결혼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를 갖다가 이제 원하지 않은 나서 이렇게 이제 낙태를 갖다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다음에 또 미혼인 경우에는 이제 그 혼인상의 또 이유로 이와 같이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고, 뭐 가족 계획이라든지 뭐 사회 경제적 이유라든지 뭐 등등에 대한 이유로 해서 이제 낙태들을 갖다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근저를 갖다가 들여다보면은 태아의 생명 존중보다는 그 편의적인 어떤 사고에 따라서 부지부식간에 이렇게 생명 경시의 풍조가 젖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뭐 생명보다는 오히려 물질 만능 쪽에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실보다는 어떤 외형 쪽에 가 있고 방금 이제 김현철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성의 개방화가 좀 과속화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책임의식에 대한 전혀 부재되어 있는 상태다.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태아에 대한 또 인식에 대한 오류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무슨 이야기냐면은 태아가 과연 독립된 하나의 인격 주체로서의 생명이냐 아니면은 어머니의 일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오류. 쉽게 말하자면 모태에 있으면서 모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한계 내지는 제한에 대한 그 오해에서 또 비롯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 이제 여성 단체 쪽에서 많이 이제 자기결정권의 하나로서 이제 낙태를 갖다가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서 포섭될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낙태라고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갖다가 이렇게 침해하는 내용이거든요.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권의 본질인데 본질을 갖다가 침해하면서까지 자기결정권을 갖다가 존중받을 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결국 여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내세워서 결국 낙태라고 하는 편의적인 방법을 갖다가 하고 있다. 그 결국 자기결정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도 이야기했으면 인구 정책적인 부분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인구 정책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산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결국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결국 낙태가 결국 보편화된 것처럼 이런 인식들을 갖다가 심어줬다는 거죠.
그러다 인해서 낙태 행위에 대한 그런 방임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처벌에 대한 강도도 낮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하나의 낙태를 갖다가 하게 되는 편의적으로 쉽게 접근해서 낙태를 하게 되는 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보면 국가 시책이 산하제한이라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낙태에 대하여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겠고 또 교육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성교육이나 성생활 교육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또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재할 때 생길 수 있겠고 또 지금 금방 우리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성생활에 개방되면서 오는 이런 부담감 저하가 또 낙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뭐 굉장히 그 복합적인 것 같은데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 김 회장님께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또 태아의 생명 존중 이런 이제 찬반 논의가 많은데 여성의 자기 결정권 그게 뭔지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네, 네. 남자도 자기 결정권이 있고요. 네, 네. 목사도 자기 결정권이 있고. 네, 네. 뭐 비종교인도 자기 네. 결정권이 있고 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택의 자유의지를 허용한다는 뜻이죠. 근데 낙태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시청자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은 용어가 두 개 있을 겁니다.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 네. 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비교하거나 가치를 거래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여기 쉽게 우리가 오해나 왜곡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 둘은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인들의 생명권과 청년들의 행복 추구권을 네. 같은 저울에 놓고 저울질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이제 노인들의 수명이 길어지니까 청년들의 실업률도 높아지고 네. 청년들이 부양의 책임도 높아지니까 그렇죠. 청년들이 우리들의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니까 노인들의 수명을 제한하자고 할 수 있냐는 그렇죠. 얘기죠. 네.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 갈등 프레임을 만들면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어느 선에서 낙태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낙태 찬성가들이 또는 진보적인 여성주의자들이 이런 구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전술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여성 당연히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손톱을 깎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이건 법이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심지어 뭐 피부를 조작해서 네. 성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형 수술 금지법이 없는 이유가 그렇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이 과연 여성의 자기결정권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그렇죠. 거죠. 이거는 태아는 독립 개체거든요. 그렇죠. 여성과는 단지 어머니의 몸 안에서 보호와 도움을 받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 결정에 따라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흔히 그 여성주의자들이 내 몸 내 선택권이라는 구호를 주장합니다. 내 몸만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자. 근데 이 내 몸 내 선택권이라는 이 구호의 허실을 말씀드리면요. 그 구호는 여성 스스로를 에일리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여성이 뇌가 하나였는데요. 심장이 하나였는데 임신을 하면 심장이 두 개가 되고 그렇죠. 뇌가 두 개가 됩니다. 출산을 하면 다시 하나로 줄어듭니다. 이건 해부학적으로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되는 범위를 정하고 태아의 생명권은 생명권대로 따로 다뤄야 되는 거지 이것을 같은 무대에 올려놓으면 태아는 항상 약자로서 희생당하게 된다는 것을 시청자들이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럼 지금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이제 태아의 생명 존중권 갖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 주위에 이제 산모들이 가끔 뭐 식사를 같이 하거나 그러면 하는 말이 나는 두목을 먹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말은 무의식 중에 자기 생명과 또 하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건 거의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인간이 특히 여성이 이제 임신을 했을 경우는 내 속에 내가 아닌 다른 생명이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그 생명을 죽인다. 그것은 이제 오류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범위 내에서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될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모자보건법이 과연 정당한가 또 그런 부분에 어떤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 변호사님 말씀 좀 해주시죠. 모자보건법의 전체적인 그 허용 한계라고 지금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요. 그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시각에서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이쪽에 이 정도선에서는 우리가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입법에 대한 묘수가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거든요. 표현상에서. 근데 지금 이제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모자보건법의 그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그 허용 사유를 보면은 저희가 한 뭐 3가지 내지는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지금 분류를 갖다가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보건의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결국 이제 모자에 대한 그 생명 건강, 신체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낙태를 갖다가 허용하는 사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윤리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사유라고 하면은 이제 뭐 강간을 당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근친상간을 갖다가 해서 아이를 갖게 됐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낙태를 갖다가 허용하는 이제 허용 사유로 삼고 있고, 하나는 또 이제 그 우생학적인 유전적인 차원에서 또 접근이 됐는데요. 결국 우생학적 유전적인 차원에서 정신질환이라든지 신체질환 또는 전염병이 있다거나 등등의 사유로 해서 이제 결국 낙태를 갖다가 이제 허용하는 경우인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무게를 갖다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생명권은 오직 비교 형량의 대상이 생명권이어야지만이 이게 우리가 비교 형량에 대한 대상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허용 사유 중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보건의학적인 사유인 결국 산모에 대한 건강, 생명을 갖다가 구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 결정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인용할 수는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은 나머지 사유들은 부차적인 사유들이거든요.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한 사유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 허용의 폭이 너무 넓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또 법 해석이라는 것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그 허용 그 한계도 문제가 있지만 또 허용 사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우생학적인 문제, 그다음에 뭐 윤리적인 문제, 또 가족 뭐 관계, 지금 뭐 근친이라든가 이런 경우 혈족 근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모자보건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윤리적인 관점과 관련해서 김 회장님 이제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임신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민되는 경우죠.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다른 생명 죽느냐 사느냐의 가치끼리만 비교할 수 있는 거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한 게 원칙이어서 그 원인은 어떻게 됐든 모든 생명은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도 상담할 때 강간에 의한 임신의 사례에 도움을 요청하면 제안을 하죠. 이런 선택. 결국 낙태 수술이 장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 임산부의 또 다른 2차 희생이 될 수 있으니까 10개월만 참아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법리적으로. 왜냐하면 법은
원인 제공자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데 이번 임신의 경우는 내가 원인 제공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여성에게 국가가 법으로 출산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만들 수 없어서 그렇구나. 강간이나 중간간에 의한 임신은 낙태 허용 사유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법리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성폭행에 의해서 임신이 되면 대부분 낙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출산한 경우를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고요. 최근에도 제가 한 여성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아서 성폭행에 임신돼 출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아기를 하나 키우고 있는 이혼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됐는데 저는 절대로 낙태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아기를 안 낳아봤으면 아마 낙태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임신 출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 슬픈 상황이 됐지만 이 아기 낳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도움을 출산했을 때 제가 키울지 입양을 해야 될지 선택에 고민을 할 텐데 그때 도와주십시오. 해서 낳았는데 저는 사실 입양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의 둘째 아이로 입적시켜서 키우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사례가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든 원인을 차치하더라도 생명의 가치는 존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하나의 원칙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또 이제 비슷한 하나의 뭐 윤리적 문제가 되겠지만 낙태 그 시기에도 아마 또 논쟁이 될 것 같은데 낙태 수술의 그 허용 시기에 대해서는 정 변호사님 또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윤리적인 측면을 갖다 잠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결단의 문제이죠. 강간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강요될 수도 없는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한편 생각하면은 이제 방금 언급이 됐습니다. 이제 좀 대안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이제 본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아이를 출산했다고 한다면 결국 입양이라고 하는 이제 또 제도가 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생명이란 차원에서 보면 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강간이나 중강간이나 이런 어떤 성적 모욕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됐다고 한다면 1차 피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결국 1차 피해를 갖다가 낙태라고 하는 또 2차 피해를 갖다가 양산하는 꼴로 지금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는 이제 이런 결론이 되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당신이 1차 피해를 받았으니 그러면은 이제 전혀 새로운 생명체에다가도 그럼 저 2차 피해를 갖다 너는 입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한다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모순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용을 갖다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굳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일 듯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낙태 수술의 허용 시기와 관련해서 한번 또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게 참 뭐 우리 법에서는 아마 그 기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생존 가능한 이제 시기를 전제로 해서 이게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됐을 때 생존 가능한 시기가 언제쯤이냐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 주기를 갖다가 잡는 듯 싶어요. 종전에는 이제 28주로 지금 돼 있었는데 이번에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아마 24주로 이게 지금 아마 줄어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임신 22주가 되면은 이제 생존 가능한 이제 시기로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군다나 의료기술이 더 발달하게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생존 가능 시기는 훨씬 더 앞당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생존 가능 시기를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 주기에 대한 기준은 좀 뭐 달리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뭐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윤리적인 문제들 이제 보다 보면 사실 사례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 주위에도 한 목회자 지금은 뭐 이제 선교사로 아주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일종의 뭐 커밍아웃이죠. 커밍아웃을 했는데 본인은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해서 출생됐다 이렇게 이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교회 성도들과 아무튼 뭐 청중은 굉장히 그 쇼킹을 했죠. 뭐 목사님이고 지금 선교사로 일을 잘하고 있는 분이
되도록이면 자기를 잘 치장해서 뭐 훌륭한 집안에 태어나서 믿음이 좋은 부모에 자라서 내가 이런 결단해서 소명받고 뭐 선교사를 갔다 이렇게 나와야 들을 때 감동이 되는데 내가 선교사가 된 그 이유는 나는 사실은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뭐 또 제 제자이기도 한데 들으면서 그 커밍아웃이 주는 의미는 생명이 출생하게 되는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김 회장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생명이 출생이 되면 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관이 있고 또 인도하심이 있고 그러면 그 생명이 성장을 해서 원인과 상관없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뭐 성폭행을 우리가 장려한다, 조장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단 출생한 그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례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낙태한다는 원인 먼저 생각을 하니까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나을 수 없는 아기다. 이러고는 이제 낙태를 시켜버리면 그것은 이후에 출생해서 그 아기가 갖게 될 하나님에 대한 은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는 것이 되니까 이런 점은 굉장히 뭐 한편에서는 윤리적으로 강간에 의한 출생 이거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사례 가운데는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조금 얘기를 바꿔서 이제 낙태 얘기하면 금방 연결되는 것이 이제 여성의 건강 문제인데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친 영향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 어떤 시기 되는지 한번 김 회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수술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수술이 좋다면 나 한 달에 한 번씩 수술 받을래 그럴 텐데요. 수술의 후유증이 육체에만 남는 게 아니라 특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장기적으로 남아 있다는데 그 피해가 낙태한 여성에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낙태 후유증에 관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 낙태를 하면 한 명은 반드시 죽고 다른 한 명은 반드시 다친 자. 때로는 이 여성마저도 생명을 잃을 경우가 있죠. 바로 이맘때에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고3 여고생이 임신 7개월에 수능을 치고 부모님은 임신 사실을 몰랐는데 수능 다 친 다음에 임신 사실을 알자 이틀 후에 부모님이 산부인과 병원으로 데려가서 낙태 시술을 했는데 낙태 시술 중에 그만 그 여고생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낙태의 육체적인 후유증으로 보면 뭐 전문적인 산부인과 용어를 좀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자궁이나 자궁경부의 출혈 또는 자궁 내막의 유착으로 그 다음 임신의 경우에 뭐 유산이나 조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자궁의 임신의 원인도 됐고 자궁 내막 손상으로 차후에 불임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방암과의 그 연관성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낙태한 여성이 평균 유방암 발병률이 3배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낙태가 꼭 직접적 원인이냐는 다루 규명해야 되지만 왜 전 국가마다 일정하게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유방암 발병률이 높을까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인과관계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몸에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정신적으로는 후유증은 남습니다. 우울증, 상실감과 죄책감, 그다음에 대인기피증, 수면장애 등. 우리나라는 통계가 없습니다만은 외국의 통계를 예를 들면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 캐나다에서는 낙태한 여성의 37%가 높았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87% 거의 90%가 일반인보다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우울증이 미국 같은 경우에 낙태한 여성의 37%가 높고요. 알코올 중독 비율은 2배가 됩니다. 110%가 높고 이제 북구의 통계를 조사한 거는 자살률이 낙태하지 않은 여성보다 낙태한 여성이 최소 1.5배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도 여성 정신질환의 최소로 잡아도 10% 이상은 낙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판단입니다. 또 하나, 낙태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기혼 부부든 미혼 상태의 커플이든 이 관계가
나빠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나빠지는군요. 그리고 그래서 미혼 상태에서 낙태를 경험하게 되면 이 커플은 빠른 시일 내에 대부분 헤어지는 게 대부분의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예. 너무 비참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낙태 후유증으로 낙태 원인 제공자는 남성인데 예. 사실 낙태 이야기할 때 남자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쏙 빠져 있습니다. 예. 물론 남자에게도 정신적인 후유증이 있지만 낙태를 결정했을 때는 대부분의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피해가 여성에게 짐지어진다는 사실을 특히 시청자들 가운데 여성 기독교인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겨서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이 낙태가 이제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이제 멘탈 문제도 있게 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태 이후에 오는 신체의 다양한 손상도 있지만 이제 아마 뭐 정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울 수 없는 정신적 부담이라는 것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한동안 목회를 해봤었는데 목회하는 동안에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한 여성이 임산부들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 공격적이고 또 하여간 그 예민한 임산부만 보면 예민한 반응을 보인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본인이 낙태 경험이 있어서 뭐 교회에 같은 성도지만 임산부들을 볼 때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와서 이제 아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경우였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그냥 신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 영적 건강에도 문제가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낙태에 대해서 동일한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낙태를 이슈화하는 교회도 그런 분위기의 교회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거기서 그냥 다 결정이 나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생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된다.